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5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균 칼럼 윤이의 적대적 공생 1승 1패로 결승전 돌입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논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로 갈린 대선, 용산발 악재로 야총선 압승, 상대덕의 승패 나눠갔더니 영수회담도 서로에게 보탬, 두 사람 마지막 승부 시동, 다음 대선 투표함이 결판 내,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긴 논문이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인용을 할 것이 박정희와 김일성의 서로를 향한 공포와 적개심이 남북 간의 장기 집권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엊그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도 적대적 공생의 산물이다. 북한하고 비유를 한 거네요. 김일성하고 박정희하고 비유하듯이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합의문은 없다 했고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 서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소송 가운데 한 건만 삐끗해도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표현된 게 다음 대선 투표함 결판이라고 그랬는데 5년 단임제인데 무슨 결판이냐? 서로 하자 있는 사람들끼리의 적대적 공생? 과연 차기 대선 후보들 누가 부각이 될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계속 될 거냐? 그것도 아직 미지수죠. 조건은 하자가 있는 자여야 제 생각에는 어떤 배후 조정 세력이 편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이도 바지다.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뭐 동부 무슨 연합인가 뭐 성남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 경기도 광주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주로 그 철거민 출신들 그런 파들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윤 대통령도 뭐 그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거가 자꾸 들춰지죠. 네. 부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김창균 그 논설위원은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그 자기소개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단순한 원인 결과로 밝혀 전달해 보세요라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보다도 사회 과학으로 이름을 붙이든 뭐로 붙이든 좀 인과관계로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활화 협정, 협상 타결, 대중국 안보협력 강화, 일프랑스 정상, 요 밑에 거는 그냥 원문을 가져왔어요. 지지통신 정치부입니다. 시사통신. 파리 시사인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2일 오후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과 엘리제 궁에서 회담에 자유대와 불군의 상호 왕래를 용이하게 하는 원활화 협정 RAA 체결을 향한 교섭 진입에 합의를 했다. 중국의 군사적 태도를 근거로 해 안전보장 면에서의 제휴 확대를 내세웠다. RAA는 자유대와 불군이 프랑스군이 상대국에서 활동할 때 법적주의를 정하는 것으로 출입국과 무기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호주, 영국과 체결했으며 필리핀과 협상 중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정보보호협정과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준동맹의 색채가 강해진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을 거느린 태평양 국가로 프랑스 육군이 육상 자위대와 지난해 뉴칼레도니아에서 첫 공동훈련을 하는 등 최근 일본과 연계한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제 또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서구에서도 일중 대립으로 보는 시각, 인데 그 우길승천의 일본의 행보로 느껴집니다. 한국은 국내 내치로 급급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우리 그 내치의 저질 수준을 좀 넘어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외교 쪽에 여야가 합동해서 우리의 그 목소리라든지 또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좀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사가 되겠네요. 크고 비싼 LLM 대신 가성비 높은 SLLM, 빅테크 개발 전쟁에 한 기업들도 동참. 변지 기자가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샘 올트본 오픈의 AI CEO 챗 GPT 구동 비용 눈물 날 정도로 비싸. 그래서 SLLM 매개 변수 적지만 특화된 데이터로 가성비가 높다. 최근 메타 공식 블로그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메스프레소의 메스 GPT 사례가 올라왔다. 메타 공식 블로그에 주로 자사 제품이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데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 소개가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된 그 메스 GPT라는 게 매개 변수는 135개의 수준으로 GPT-4 1조개와 비교하면 작지만 수학 능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12,500개의 고난도 수학 경식 문제로 구성된 매스 벤치마크에서 1점 만점에 0.488점을 받아 오픈AI의 GPT-4 0.425점을 졌다. 그런 얘기네요. 업스테이지는 챗 GPT가 단순 데이터 양으로 학습해 왔다면 메스 GTP는 메스프레소가 보유한 고급 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 능력에 특화한 AI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뭐 수학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데 뭐 좀 거창한 용어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LLM 아니 그 SLLM 소형 언어 모델이 뭐 개발된 데도 이렇게 있고 매개 변수 18억, 38억, 80억. 야, 근데 LLM이라는 대형 언어 모델은 뭐 매개 변수가 1조개, 1조 7,5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학습하고 배운 그런 개념으로는 인과관계 알고리즘은 이렇게 많은 매개 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관계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내니까 많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반도체도 그 뭐 저기 하이 뭐 HBM인가 그런 반도체가 또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이 뭐 나중에 뭐 사람 같은 사고방식을 한다 어쩐다 뭐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음, 저희는 그냥 엑셀 정도에다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해도 충분한 세대고 또 향후에도 그 정도도 그냥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에,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거 따라가려다가 그 뱁새가 그 뭐 어디 따라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씌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하면은 또 뭐라 그러나요? 이 부류에 못 끼면은 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남이 가니까 다 같이 그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유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시가 나면은 병신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안 하면은 또 남들 다 아파트 사는데 못 사면은 병신되고,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오네요. 중국 버리고 미일 공약 통했다. 뭐 거창한 무슨 외교적인 건 줄 알았더니 달라진 K뷰티 성공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최효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 중국 비중 3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고 아모레, LG생활건강 1분기 예상 밖 빠른 회복을 했다. 브랜드 인수로 시행착오 줄여 해외 신시장 녹화했다. 이 미주 시장 공략은 그 아모레나 LG생활건강보다는 호텔 신라가 또 화장품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 미국 시장을 먼저 두드린 것은 아마 그 호텔 신라, 그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그 호텔 사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1분기에 좋아졌다니까 그 감사한 일입니다. 탈중국 빨리 하시길 바래요. 미국은 3억 7천원 800만 달러로 전년 동비 58.7%나 증가했고 일본 수출액이 또 18% 늘었다. 수출 국가도 175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110개국이 동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LG 생활건강의 그 매출 실적 분기별 해서 1분기에 1,510억 요게 이제 그 영업 이익이 낮다는 거죠. 매출은 1조 7,287억 원. 어, 이 LG 생활건강은 화장품만이 아니고 생활용품,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쌍대 그 화장품 대형 그 화장품 회사 LG 생활건강이 영업이익이 1분기에 3.5% 증가했네요. 매출 1조 7,287억 원.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9,114억 원으로서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12.9%다. 그러니까 매출이 최대 실적 났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들 올라간 건 아니에요. 다만 영업이익들이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모레가 12.2%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차 대전 직전 같다. 140개국 중 102국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정서구 기자가 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의 무한 군비 경쟁, 한마디로 그 각국 도생 수준으로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수준으로 군비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나토나 뭐 한국 등에도 그 군비 늘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음,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이 이제 자꾸 발을 빼려는구나 그런 거를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건지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군사비 지출 증가액 상위 29개국을 소개했는데 러시아가 가장 높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폴란드 순입니다. 알제리, 이스라엘, 영국, 독일, 일본, 일본이 469억에서 519억 달러, 튀르키예 뭐 많이 올랐네요. 프랑스도 올라가고, 인도도 올라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올라가고, 핀란드도 올라가고,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대만, 캐나다, 한국, 한국이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464억에서 469억. 뭐 금액상으로는 뭐 높은 수준이죠. 한국을 그냥 맨 뒤에다가 갖다 그냥 붙인 모양입니다. 이 자료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어, 일본이 계속 그렇게 크게 늘리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5억분이 안 늘린 거 아니에요. 이 일본은 보면 한 50억 달러,
가 진강이 됐는데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싸부작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제의 0에서 2.42% 반덤핑 덤핑 관세 부과. 손차민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산업부 예비 판정 결과 중국은 376% 부과, 직접적 영향 작지만 업계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알루미늄 압출제 만드는 기업이 알맥, 신양 이런 데가 있네요. 이 정도 2.42%면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러나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답니다. 덤핑 그 관세 부과하는 거를. 중국 4.91에서 376.85, 멕시코 8.18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 뭐 실제 목적은 중국 쪽일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이 너무 또 항의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또 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은 조금 어, 나은 셈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바이든이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펜실바니주 노동조합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펜실바니아주의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생산업체들이 미국에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17일 보도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상만이 벗어난 내수 겸허히 재검토 중. 박은경 기자가 아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뉴스 24네요. 금리 인하론이 4월 금통위와 상황 바뀌었다. 미국이 안 내릴 것 같죠? 네, 우리도 못 내립니다. 우리만 내리면은 또 그 눈치켜 띄우고 또 좀 무슨 신호를 보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일본은 뭐 계속 그 금리 올렸다 그러지만 그게 금리 올린 것도 아니죠. 그 마이너스 금리 없앴다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 표현에 수출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수가 생각보다 강건하게 나오고, 이런 용어가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나쁜, 지금 상황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진단했다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 중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겠다는 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뭐 소비자 그 뭐 한마디로 음식 가격 이런 거는 오를진 몰라도 우리나라도 그 디프레이션 돼 가고 있는 것은 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이 디프레이션 터널을 빨리 그 끝내야 될 텐데 에, 참 과제죠. 디프레이션 되면은 뭐 어차피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월급쟁이도 월급 잘 안 오르고 뭐 물가는 또 저기 생활 물가는 또 오르고 앵화도 많이 떨어졌지만 한국 원화도 뭐그 가치가 그렇게 또그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거로 되어 있죠. 한국 오코스 참여 가능성에 한화 오스탈 인수 기대감 쑥. 어저께 뉴스에 그 이 보도를 했습니다. 오코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고려 중이다. 그리고 호주와 한국이 별도로 지금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그 이틀간 했다고 그러죠. 오코스는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과 양자 컴퓨팅 해저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가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협력을 분야를 나누고 있다. 어저께 제가 이 국방장관의 표현을 어,
지금 있는 나라들이 오코스 1이고, 아니, 필라 1이고, 필라 2는 뭐 다른 나라, 일본이나 우리가 들어가면은 두 개의 기둥,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필러 2는, 이 필러 1은 잠수함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필러 2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요런 거에 이제 한국 참여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에서는 그거 가지고 대가수 우리가 오코스를 인수할게요. 요거 허가가 호주 정부에서 나야 된다고 그래요. 또 미국 무슨 위원회에서도 허가가 나는데 지금 하나는 그 호주의 이 회사 그 오스타를 그 인수를 하면은 오스탈이 미국의 조선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군함을 수선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잠수함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아마 이미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그때 그 무슨 만인지 그 미국이 해군 기지가 있었던 그 항구 필리핀 마닐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죠. 거기가 이제 한진중공업이 철수를 해가지고 빈 공터가 됐었는데 어, 그 미군 그 해군 기지 바로 옆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 필리핀 은행한테 임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리소로 쓰고 있는데 미군 해군도 미군 기지 내에서 수리하는 거는 그거까지도 미군 기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아마 지금도 미국 군함을 수리하는 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뭐 그렇게 임차해서 거기서 그럼 뭘 합니까? 그렇게 이 현대중공업에 관계되신 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사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마 배를 주로 많이 수리할 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인 경영권 놓고 한국 여론 거세게 반발, 일본 주목, 언론도 주목, 도쿄 김수영 특파원이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판입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최수연 그 CEO는 일행정지도 굉장히 이례적 사업 전력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채영 기자가 SBS BJ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비롯해 우리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대응책을. 근데 이게 시점이 나온 게 미국이 그 중국의 그 틱톡 강제 매각법이 통과된 이후로 바로 이런 뉴스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적국 개념은 아닐 것 같긴 하는데 이런 개념은 적국이라면은 몰라도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이런 일본 그 총무성에서 그걸 그 행정 지도를 한다는데, 우리가 그 빌미를 하나 잡힌 게 그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계기를 삼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손정희 씨의 그 소프트뱅커의 그 지분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손정희 씨가 일본 국적이죠. 일본인이죠. 한국계 일본인이죠. 네, 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일본 언론 쪽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총선 참패와 함께 반일 감정이 요동칠 위험성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가 있네요. 참 어떻게 해결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윤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인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네요. 어, 아직 그 최고 그 꼭대기들끼리의 생각은 아직 그 오픈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개별 및 연결 그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이버 개별로는 자체적인 거는 1조 4천억 원대 매출을 달성해서 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로는 2조 5천억 원대를 해서 10.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2.9%나 크게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독재 못 참겠다. 중국 부자들 엔저튼타 일본으로 2조. 김현경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미국 언론 매체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요거 하루 정도라도 발빠르게 좀 먼저 내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독재적으로 그 취재를 못하고 다들 외국 언론들 거 인용하는 수준뿐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특파원 뭐 이런 거 아주 그 극소수로 나오고 있고 세계 언론들 그 그냥 그 베껴다가 그 언론 기사 만드는 수준 뭔가 독자적인 냄새가 나는 것도 별로 없고 일본은 중국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매일 계속해서 무슨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희박하게 중국 뉴스를 다루죠. 그게 다 언론 애들도 다 친중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치 경제에 실망한 중국 부자들 일본으로 엑소더스, 도쿄 휴양지 등 부동산값 급등했고 붉은 쓰나미가 온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중국 선전에서 태어난 하야시 도모 중국인인데 중국에 오자마자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렸답니다. 45살인데 일본 도쿄로 이주했고 금속 무역회사 대표이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재빠르게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약 65만 달러, 약 9억 원을 들여 해변에 호화주택을 구입했다. 올해 3월에는 가족을 데려왔고 두 아들은 일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는 일본으로 이주한 많은 중국 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하야세 씨가 하야시란 게 임시죠. 그러니까 중국성도 아마 임일 겁니다. 4층 건물의 주택 소유자 중 3분의 1이 중국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 부자들이 독재 체제와 경기 둔화에 실망해 일본으로 엑소더스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호화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2일 현지 시간이 전했다. 일본 부동산 가격은 엔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편이고 부동산 구입도 상당히 쉽다. 일본어는 부분적으로 한자를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일본어를 못하지만은 일본에 가서 한자들이 써 있는 거 보면 대충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뭐 저희 집사람도 뭐 거의 나이가 저하고 같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들은 받았기 때문에 일본 가더라도 대충 그 뭐 뜻은 통하고 뭐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쇼핑한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그 좀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음. 한 3개월 되니까는 일본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게 조금만 있으면 일본말 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 그 혈육이 일본에서 일본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네. 뭐 그렇고 근데 한국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 중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다. 중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강제 매각법을 틱톡 미국처럼 만들어야 한다. 일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부터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면 강대국이니까 중국인들이 그 지금 글쎄요. 그런데 돈을 제주도 애들부터 그랬죠. 중국 애들이 뭐 얼마 이상 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영주권 주는 그따위 식을 해가지고 아주 제주도의 이미지가 아주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우리나라. 음, 무슨 제주 특별 뭐 자치도나 뭐 이런 이따위 이름을 해가지고 무비자 입국으로 해서 뭐 자유여행해서 뭐 저쩌고 저쩌고 다 그 저기 그이
이 진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 그 빨갱이 애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친중적으로 그냥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인들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중국의 그 식민 정책에 그냥 당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가서 어디 산동반도나 그다음에 만주에 그 땅을 사겠다 그래도 우리는 못 사잖아요. 그게 형평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지. 에, 저기 일본도 그 중국인은 밀어내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뉴스는 일본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동양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중국 청년 부자 비니스 컨설팅 대표라고 좀 이상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네요. 돈 있는 중국 청년 부자 비즈니스? 그런데 소비액 늘고 있는 것은 환상일 뿐 당일 중국인 개인 여행이 유행하기 시작한 10년 전인 2014년을 100으로 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전체와 방일 중국인이 소비액 추이 뭐 이런 걸 했는데 에, 돈을 크게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 일본인이라면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일본에 와 있어요라고 직접 인터뷰한 상해태생 상하이 거주의 23세 A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학생인 모양이에요. 여학생인데 대학은 졸업한 것 같네. 저와 같은 가난한 친구가 모두 일본이라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즉답을 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가난한 거로 했는데 일본인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부유하게 큰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에 오는 사람들도 좀 부유한 수준 아니겠느냐.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일하러. 또 조선족,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도 대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일본이 제일 이유 중 하나는 앵화 약세로 매우 이득감이 있다. 진짜 부자는 구미, 중동에 가지만 우리에게 일본은 하이난선보다 저렴하고 손이 닿는 해외이기 때문이다. 요거 우리나라에 비유를 한다면은 어, 그 제주도보다 저렴하고 손이 닿는 해외인 일본으로 여행을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제주도가 그렇게 음식 가게에 바가지 씌우고 그러시면은 내국인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말고 제주도 경제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뭐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제주도 지사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뭔가 물가 통제도 하고 바가지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면서 제도 경제가 뭐 살아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사를 제주도로 옮긴 데가 다음인가 그랬었죠. 그게 이제 다음이 카카오한테 맡겼죠. 합병을 했나 그랬죠. 어, 그런데 이제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저렴해져도 되냐, 싸져도 되나, 개나 소나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어떡하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중국과 가까운 선진국으로서 우선 환율과 관계없이 일본 체류 중 1인당 소비액은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일시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짜야 된다. 정부, 지체, 그리고 기업은 일본은 진짜 부자에게 부족해지게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자각해서 본격적인 전략을 짜는 타이밍인 것이다. 해서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자. 한국인이 아마 일본에 작년에 제일 많이 놀러 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비유는 이 친구는 아는데 자기
비즈니스 분야를 중국하고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네. 가자 전쟁 규탄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전면 중단.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 그 줄다리기 외교 이런 거 아주 그 명수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대이스라엘 수출입 교육 전면 중단. 지난달 54개 품목 수출 제한이어 두 번째 조치. 이스라엘 국제협정 무시 독재자의 행동 규탄. 이게 양국은 1990년대 중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역을 중단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 투르크족은 요즘 무슬림 이슬람화 돼 있지만은 진짜 이슬람은 아닌 거죠. 음, 뭐 그래서 투르크족이죠. 튀르키예는 터키라고도 발음을 하고 우리는 투르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투르크족은 그 이 터키서부터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데 있죠. 그거 해서 몽골, 그다음에 이제 만주, 한반도, 그리고 이제 길게는 이제 일본까지 그렇게 그 투르크족의 그 어떤 그 피들이 쭉 그 이 혼혈이 돼 있는 그런 투르크 민족들이죠. 오히려 유대족과도 유사하지 않겠냐?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이스라엘하고는 좀 잘 나가는데 이 주변에 또 아랍국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의 인도적 지원이 될 때까지 무역 중단하겠다.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그 국제적으로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인도가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제노포비아 국가라고 부릅니다. 김승민 기자가 AP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인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노피아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그 아시아계 미국인들한테 정치 헌금 모금 행사에서 이게 말을 이렇게 꺼냈는데 에, 기껏 동맹 맺어놓고 다 물러간 다음에 인도 총리도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다 다녀갔는데 우리 그 바이든 씨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치매 기운이 있는지 또 망령이 들었는지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세 나라에서 들어온 여러 그 종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했는데 기독교들의 귀화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새로운 시민권법을 제정했다는데 그러나 세 나라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는 제외됩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도가 시민권을 위해서 종교적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슬람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자꾸 그냥 그 확산이 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니들. 인도는 인도의 전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이 인도 국민이 되겠다고 국적을 따겠다 그러면 종교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 이민을 억제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있기도 하고 하급 노동자들만 필요할지도 모른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미국의 지배계층은 앵글로 삭슨족 아니냐. 이민자들은 결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래도 영국은 인도계 수상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외국계 대통령이 나온 사례가 오바마가 흑인 계열이긴 하지. 그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아시아계에서 나올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인도 사람들이 그 미국에 와서도 많이 그 상류층에서 그 배운 그 IT 계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쨌든 이번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AP에서도 그런 걸 했지만 일본 데일리 아사히 TV 아사히인지 대리 TV 아사히를 이렇게 발음하나 잘 모르겠어요. 데일리인지 바이든 일본 경제 침체는 외국인이 싫고 이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받아들여 가지고 이 하급 일들을 이민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또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 경기 침체가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프라자 합의로 요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밉상인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 정치연금 얻어내려고 이따위 식으로 발언을 바이든이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말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비판에 대해 이민의 이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맹국인 일본이나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인도를 대립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동급으로 지적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아사히에서도 좀 못마땅한 표현으로 그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이번 그 대선에서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악재일 것 같아요. 악재. 미국은 42%, 중국은 적 5년 만에 최고다. 구자룡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단체 퓨리 서치가 14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59%가 중국은 적이다. 민주당은 28%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 경제 비관적인 것도 중국 탓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이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이듬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것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냉전이 아닌 열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심리를 중국은 주적이라는 인식을 계속 주입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 전쟁 전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심리전을 국민들에게 했다고 한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인 백인이나 흑인들이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가? 중국을 적이라고 해가지고 혐중 그런 거로 해서 미국에서 그또 양식이 없는 그런 그 무식한 그 미국인들이 그 행인인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할머니를 어떤 폭행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한미일 동맹을 통해 한일중을 격리하고 있는 마당에 바이든의 제노포비아 발언은 매우 위험 수위가 높은 막말이나 마찬가지고 늙은이의 치매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만 하차해야 마땅하겠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면은 어, 너희들은 이민을 받아들인다고만 하지 말고 니들이 이민을 또 가라. 원래 이민 국가로 만들어졌던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가고 싶은 대로 당신들도 중국인들이 시진핑이 중국인들 탈출을 하는 거 아무 그 가만 내비두죠. 어차피 그 먹고 살기 힘들면은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그 이렇게 나가게 놔둬가지고 식민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식민 정책이다. 그거는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못 살아가지고 도망가는 거로 식민 정책을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가서 중국 차이나타운 만드는 게 아주 특기니까 거기에 동화 안 되고 우리나라 뭐 거의 동화했지만 그래도 뭐 코리아 타운이라고 만들긴 만들지만은 에, 미군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미국인이 되려고. 그래서 백인들 중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오고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쁜 여자들 많이 들어와서 한국 남자들하고 살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소수니까는 지금 희소가치 때문에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조회수도 많고 돈을 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젊은 애들이 애를 좀 안 낳아서 그렇지 또 미국 가서 산 그 한국 여자 또 그런 방송도 있죠. 쌤인가 누군가 그 한국어 강사했던 애 텍사스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혼혈이 좋은 거예요. 혼혈. 그러면은 뭐이 다민족 그다음에 혼혈 이런 데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죠. 생활력이나 뭐 여러 가지도 또 이쁘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 또 영국 애들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에 많이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좀 많이 낳아라. 이민 가자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지 그래 이제는 뭐 기업들 미국 가서 져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예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인들 대거 또 데려와서 집어넣고 중국 애들처럼 그렇게 해서 또그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쁜 애들 만들고 이렇게 좀 살면은 어디 덧나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네요. 포스코홀딩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 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거를 4월 30일 날 근데 그 배임 횡령 금액이 458만 원뿐이 안 돼요. 이런 거를 굳이 검찰에서 그 혐의 발생으로 그 공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말을 그 포스코 애들이 잘 안 들으니까 뭔가 뿔따구가 난 것 같아요. 검찰 애들이. 그러니까 이 공룡차를 그, 그 개인용으로 썼다 이거 하나예요. 그거 그냥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장의 공장장이면은 회사에 보통 제가 다녔던 공장에도 1호차 기사라고 불러드립니다. 나이 드신 그 어떤 뭐 젊은 나중에 젊은 사람으로 대체됐지만은 그 퇴근해가지고 무슨 하면은 개인용으로 그또그 그래서 운전기사도 퇴근했으니까 그 자기가 직접 몰기도 하고 그러긴 할 거예요. 회사 차 그대로 놔두고, 자기 개인차를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일에 회사 차를 끌고 다녔다 그 얘기뿐이 아닌데, 458만 원에 뭐, 요거는 야, 그 검찰이 이게 뭔가 이런 거 건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포스코 임원인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얼굴에 먹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부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오네요. 현대차가 1분기 그 실적을 아직 그 영업 잠정 실적이 아니고 매출 판매 대수를 얘기했는데 국내는 그 13.2%그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22만 3,700대를 팔았대네. 그것도 저는 많게 느껴지는데 해외 수출로는 112만 8,907대를 팔았답니다. 2.7% 증가했어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0.3%가 감소했네요. 1분기에는 작년보다 약간 현대차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하 그 1분기 그 실적들인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BNG 스틸이라고 아마 그 자동차용 뭐 이런 철판 하는 데인데 영업 손실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BGL 리프 리테일 편의점 11.9% 영업이익 감소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노션 그 광고 종합 회사죠. 58.5%나 이익이 증가했네요. 롯데 칠성음료 이게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28.5% 감소했다면 우리나라 소비가 지금 안 좋다는 거 가지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이 탈원전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좀 다시 한다고 그러지만은
영업이익 1.8% 감소했고, 넥센 타이어 업계가 2023년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순인데, 넥센이 발표했는데 넥센이 157.3%나 증가했으면은 아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하고 금호 타이어도 이익이 많이 났을 거로 보입니다. 동아 ST 89% 영업이익 감소했고요. APR이라고 화장품,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뭐 이런 데 하는 중소기업형 규모 같은데 19.7%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DB 하이텍도 영업이익까지만 했는데 50.4%가 감소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